2000년 3월 17일 오전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남서쪽으로 약 320km 떨어진 카누 응구의 한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 이 화재로 무려 500여 명의 신도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우, 끔찍하다. 500여 명. 와. 그런데 말입니다. 일주일 뒤인 3월 24일 카누 응구의 인근 지역 부흥가에서 무려 153명의 시신 발견. 그리고 사흘 뒤 루가치에서는 155명의 시신이 발견되는 등 열흘간 무려 900여 명의 집단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열흘에 900명. 당시 희생자들은 한 사이비 종교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우간다를 비롯해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전과 기아, 에이즈 등에 시달렸는데요.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 신흥 종교와 사이비 종교가 성행. 1989년 신의 십계명 부활이라는 사이비 종교가 등장했습니다. 인간들이 성서의 십계명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1999년 12월 31일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예언이 불발되자 1999년이 아니라 올해 2000년 3월 17일이 지구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2000년 3월 17일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신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며 사람들을 현혹시켰고요. 결국 집단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의 결말을 택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약간 그 심리적 고리를 이 사람들이 이용한 거라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어느 종교가 자살을 권하겠습니까? 어느 종교?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요. 3월 21일 우간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화재 발생 직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밖에서 놀던 아이들을 건물 안으로 데려갔다는 증언을 확보. 뭐야? 또 성인 시신 6구에서 폭행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한 그냥 살인이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또 무슨 잘못입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종교라고 포장만 했을 뿐 세상과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혹세 무민일 뿐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크라스노 야르스크주 남쪽에는 지상 낙원이라고 소문이 난 아주 한적한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죠? 와, 좋다. 너무 좋다. 한 일주일만 있고 싶다. 약 20개의 군락을 이뤄 사는 이 농촌 마을의 주민들은요, 이곳을 유토피아라 부르며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주로 마을 안에서만 생활했는데요. 이 마을에 격리된 생활 방식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지난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안식처로 각광받으며 이주 문의가 쇄도, 코로나19 이후 마을 주민의 수가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22일 평화롭던 이 외딴 마을에서 갑자기 체포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어머. 완전 무장한 군인들 아닙니까? 호송차, 버스, 구급차와 의료 대원이 마을 일대에 쫙 배치가 됐고요. 심지어 헬기 넉 대와 중무장한 특수부대,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병력들까지 동원됐는데요. 저 정도면 테러리스트 진압하는 수준 아니에요? 그죠. 무슨 일이지? 궁금한데. 그리고 특수작전 끝에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은 바로 이 마을의 지도자였던 세르게이 토로프였습니다. 설마. 아니 저런다고 그거 믿어요? 그는 바로 사이비 종교의 교주였는데요. 자신을 부활한 예수라 주장하며 이 마을의 크리스마스도 자신이 부활했다는 8월 18일로 지정. 그리고 빛의 종말이 가까이 왔고 종말이 오더라도 자신이 만든 유토피아에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로프가 예수를 사칭한 배경. 시베리아에서 교통경찰로 일했던 토로프는 1989년 직장에서 해고된 뒤 갑작스런 각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인류에게 전쟁의 폐해와 대혼란에 대해 가르치길 원하신다. 본인을 재림한 예수로 지칭했습니다. 아휴. 당시 구소련의 해체로 혼란스러웠던 시대 상황 속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재림 예수로 믿고 따랐는데요. 그렇게 토로프는 1994년 추종자들을 이끌고 크라스노 야르스크주 남쪽의 마을에 최후의 교회라는 사이비 종교단체를 설립.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세계가 종말한다는 교리를 전파했고요. 저렇게 많이 왔어? CG 아니고? 한때 그를 믿고 따르는 추종자들이 무려 만여 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세상은 요지경이다.
소로프는 신도들에게 철저한 채식을 강요했으며 소녀들이 남자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수줍음과 나약함으로 길들이는 등 독특한 교육 방식을 도입. 거기다 아픈 사람이 속출해도 외부와의 단절을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요. 아이고. 그렇게 병들어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신도가 늘어나자 러시아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재림 예수로 추앙받던 그가 체포된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신도들로부터 돈을 빼서 횡령하고 정신적인 학대와 폭력까지 가했던 겁니다. 그의 이런 추악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앞서 보여드렸던 체포 작전으로 긴급 체포. 저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사이비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 이런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나약한 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 사람 갈취하고 그 사람한테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아요. 1994년 10월 4일 캐나다 몬트리올 북부 모린 하이츠에서 불에 탄 시신 5구 발견. 10월 5일 스위스 서부 쉐이리 마을과 스위스 남부 그랑주 슈르 쌀방에서 시신 48구 발견. 자, 이틀 사이에 캐나다와 스위스에서 총 53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스위스랑 캐나다는 가까운 나라도 아닌데 되게 멀죠? 양쪽에서 이 여러 명이 사망한 사건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더욱더 충격적인 거는요. 시신들 중 상당수가 특이하게도 죽음에 앞서 마치 모종의 종교의식을 치른 듯 장미와 십자가가 그려진 예복 차림에 둥근 대열로 누워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들이 입고 있던 예복은 태양의 사원이라는 사이비 종교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또 이거 사이비 종교에서 집단 자살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지금 죽어야 천국 갑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맞아. 하지만 일부 시신에서 발견된 총상과 마약 주사 흔적, 또 일부 시신은 비닐봉지에 쌓여 있거나 양손이 묶여 있기도 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이 사건을 집단 살해로 판단했고요. 살인 혐의로 교주 루익 주렛과 지도자 조셉 디 망브로를 수배했지만요. 얼마 가지 않아 이 두 사람도 시신으로 발견. 이 사건은 살해 사건에서 집단 자살 사건으로 수사 방향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스위스의 한 사교 연구 전문가가 이날 태양의 사원으로부터 무덤 저편의 편지라는 서한을 받았다라고 밝힘으로써 시신으로 발견된 사람들이 살해된 것이 아니라 집단 자살했을 가능성을 높여주었는데요. 근데 손발이 아니, 근데, 묶여있죠. 뭐 비닐에 감싸져 있는 시신도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찜찜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살을 좀 강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마약 주사했다는 흔적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으로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죽이면서 마치 이제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죽어야 된다 이런 걸 강요한 게 아닌가. 태양의 사원은 벨기에 출신의 심령 치료사였던 교주 루익 주렛이 설립한 사이비 종교 집단인데요. 루익 주렛은 신도들을 모으기 위해 유럽 각지를 떠돌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조만간 말세와 함께 불의 심판이 닥칠 것입니다. 이 종말론에 심취한 신도들은 스위스를 중심으로 유럽, 캐나다 등지의 한적한 농촌 마을에서 비밀 집회를 가지며 모두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 종말론을 믿었던 거네. 그죠? 불안함을 또 이용했네, 그죠? 심지어 교주와 지도자들은 신도들로부터 돈을 착취하고 죽음을 강요하기까지 했는데요. 신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점점 말세가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자 종말론 교리대로 모두 함께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저 신도들은 교주한테 조종당해서 피해자예요. 그럼요. 그래서 죽은 거니까 이건 타살이나 마찬가지죠. 타살이죠, 타살. 예. 자,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점은요. 태양의 사원 신도들은 이 충격적인 집단 자살 사건이 벌어진 후에도 소규모 비밀 결사체를 이루어 계속 비밀 집회를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2019년 10월 네덜란드 드렌터주에 위치한 한 술집을 찾은 20대 남성 얀 존 반 도르스텐. 긴 머리에 지저분한 수염까지 누추한 행색의 얀은 어눌한 말투로 맥주를 주문한 뒤 연거푸 들이켰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어? 뭐 노숙자인가요? 자, 그의 사연을 들은 가게 주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얀과 남매들이 무려 9년간 감금되어 있었으며 어머, 제발 이 상황을 끝내게 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누가 감금을 한 거지? 감금이 돼 왜 있었구나. 어떻게 9년이나?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자, 그의 얘기를 들은 가게 주인은 그 즉시 경찰에 신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집안에는 거실 천장 뒤 숨겨진 비밀 계단이 있었습니다. 어머머. 그리고 그 계단 끝 지하실엔 이 아내 말대로 18에서 25세 사이의 남매 5명이 감금돼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래? 아니 근데 누가 이 남매들을 그럼 감금한 거예요? 6명의 남매를 9년이나 감금한 사람은 놀랍게도 그들의 아버지, 게리트. 아빠, 바깥 세상엔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유일한 생존자란다. 그래도 답답한데 우리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밖에 나가면 나쁜 영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절대 안 돼. 이 세상은 곧 종말이 올 거라고. 과거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게리트는요, 공범인 조세프와 함께 세상이 종말한다며 남매들을 감금, 농장 텃밭에서 난 채소 등 자급자족을 통해 생활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범 조세프는 남매들을 감금해 놓고 자신은 평범한 몫으로 생활했고요. 아버지 게리트는 태연하게 SNS 활동까지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가 아버지라고 해도 막 그렇게 애들의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막 그래도 돼요? 자, 그런데 정말 추악하게도 아버지 게리트는 남매들이 어릴 때부터 이 불결한 영혼이 몸에 들어간다며 학대를 일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종말론을 빙자한 9년간의 악행은 6남매 중 첫째인 얀이 탈출하면서 세상에 탄로났고요. 자, 그런데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오랜 세월 세뇌당한 남매들 중에 일부는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구조된 후에도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풀려난다 한들 이 사회에 적응해서 살 수 있겠냐고. 다시 아빠 찾아가 봐 걱정이야. 1993년 4월 19일 텍사스주 웨이코 한 무장 집단과 무려 51일째 대치 중이던 미 연방경찰 FBI와 폭발물 단속국 ATF 등 약 900명의 연방 수사기관 요원들은요, 미 육군의 최정예의 탱크를 투입해 대대적인 진압 작전을 벌였는데요. 이 정도면 진짜 무장 테러 집단 하나 점령하러 간 거 아니에요? 텍사스 한복판에서 흡사 전쟁을 방불케 하는 진압 작전이 벌어진 이유. 이 종말론을 신봉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 다윗파의 교주 데이비드 코레시와 그의 추종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세력이 크면 저렇게 했을까? 자, 그렇습니다. 다윗파의 교주 코레시는 스스로를 인류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재림 예수라 칭하며 신도들을 모았고요. 급기야 80년대부터는 100여 명의 신도들과 웨이코에서 집단 생활을 시작. 뿐만 아니라 신은 내게 하나님을 위한 군대를 구성하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교주 코레시는 종말을 앞두고 전쟁이 벌어진다며 수류탄, 권총, 기관총, 자동화기 등 불법으로 총기를 거래하고 신도들을 무장시켜 군대까지 조성했습니다. 한편 미 연방 수사기관들은 수년간 교주 코레시와 다윗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고요. 결국 1993년 2월 28일 다윗파가 더 큰 사회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해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무장한 교주 코레시와 추종 세력들은 격렬하게 저항하며 총격전까지 벌어졌는데요. 와, 자, 이 과정에서 4명의 요원과 다윗파 신도가 숨졌고요. 무려 51일 동안이나 무장 대치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 정부는 결국 수백 명의 병력을 투입해 강경 진압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아이와 임신부를 포함한 76명의 신도들이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고요. 이 사태의 주범인 교주 코레시 역시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간다, 캐나다, 스위스 사례를 봤습니다만 오지도 않을 종말을 주장하는 교주 때문에 애꿎은 목숨이 이렇게 희생이 된 거잖아요. 난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종말론으로 일어난 이 비극은 미 전역에 생중계됐고요. 사건 후 한 언론에서는 논평을 통해 태양은 검게 변하지 않았고 달도 붉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상은 그들의 예언자가 약속한 대로 끝났습니다. 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11년) 어느 늦은 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저택 10대 친구들끼리 한창 파티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조용히 친구를 부르는 17살 타일러, 그리고 친구가 침실에서 본 것은 붉은 피로 얼룩진 다리. 너 다쳤나? 뭔 일이에요?
한 가족에게 일어난 끔찍한 비극. 엄마, 저 집에서 친구들하고 파티할 거예요. 얼마 전에도 했잖니. 그날은 가족들과 식사하자. 어? 그런데 말입니다. 타일러는 엄마의 말을 무시한 채 자신의 SNS에 파티에 초대한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한편 한창 일을 하던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봤는데요.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망치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뭐야. 그리고 이때 엄마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다급히 달려온 아버지. 그런데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마저 망치로 마구 왜 가격했습니다. 그래. 순식간에 망치로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살해한 타일러. 그리고 그날 저녁 파티에 참석한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광란의 파티를 즐겼고요. 야. 이후에 친한 친구인 마크 맨델에게 범죄의 사실을 털어놓았고 천인공노할 범행이 만천하에 공개된 겁니다. 친구, 이웃들보다 더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타일러의 형 라이언 헤들리. I guess what I want is for him to get the maximum penalty possible, which I understand is life in prison without parole. 동생 타일러 헤들리는 2014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죄는 죽는 날까지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2018년 12월 31일 중국 전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일가족 살인사건. 중국 후난성 헝난현에 사는 51살의 목수 루오 수용. 그리고요, 15살의 아들 루오 치앙은 아픈 엄마와 누나를 잘 돌보던 착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사춘기가 시작됐던 걸까요? 중학생이 된 뒤부터 성적이 점점 떨어지더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담배를 피우거나 반 친구의 돈을 훔쳐 아빠 루오 수용이 학교에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뭐 착한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변해서 아버지가 많이 또 속상하셨겠어요. 저. 네. 지난해 말 아빠 루오 수용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 퇴근을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돈! 나 지금 게임하러 가야 되니까 빨리 돈 내놔라고! 아들, 오늘만큼은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자. 응? 그런데 아들 루오 치앙은 갑자기 20cm 크기의 망치를 들고 와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엄마와 아빠는 그 자리에서 즉사. 아니 저 망치가 그 목수 아빠가 평생 가족을 위해서 일할 때 쓰던 그 망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부모를 죽인 거예요. 진짜 죽이네. 이 아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PC방 간 거 아니에요? 돈 뒤졌을 것 같아. 돈 뒤져서 PC방 갔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는 PC방에서 2시간 동안 게임을 한 뒤 열차 티켓을 끊어 도주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2019년 1월 2일 이틀 만에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돼서 다행이네요, 일단. 그리고 공안에 체포됐으니까 아마 극형에 처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중국도 드는데요. 형법이 무서우니까. 네. 그렇게 예상하시죠? 아니에요? 왜요? 이 사건이 중국에서 더 이슈가 됐던 이유. 중국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 이상. 그런데 루오 치앙은 만 13세, 14세 미만이었습니다. 이 살인범 루오 치앙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날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보완을 좀 해야겠다, 이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국 국민들은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미국 플로리다주 911에 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 집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사라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자는 15살 소년 그레고리 라모스. 그는 하교 후 집에 오니 집 문이 열려 있었고 엄마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신고했다는데요. 강도를 당했나요? 네.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곧장 시카고에 출장을 가 있던 라모스의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 아내가 성적 때문에 아들과 크게 싸웠다는 말만 듣고 끊었는데 아들이 의심스럽네요. 경찰들은 아들 라모스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궁을 해보니 아 정말. 그래요. 내가 죽였어요.
성적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서. 사건 전날 밤 성적 때문에 엄마에게 혼날 라모스는요. 엄마의 목을 졸랐고요. 뭐야? 이야, 그리고 나서 강도처럼 위장을 한 거예요. 그럼 엄마 어디 있어요? 집을 어지럽혀 도둑이 든 것처럼 꾸민 뒤 인근 교회의 야외 화덕 부지에 엄마를 묻었고요. 정말 철두철미하게도 시신의 냄새를 막기 위해 표백제를 들이붓기까지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학교에 다녀와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죠. 이게 참 이야. 이게 어리다는 말로 이해해 줄 수가 없는 아무리 15세지만 저 정도면 네. 한편 어머니를 살해한 라모스에게는 1급 살인죄가 선고됐는데요. 마지막까지도 제가 언젠간 엄마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는 끔찍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절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고. 계획적이었어요. 네. 그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의 눈빛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아, 숨이 다했을지 그것도 참 너무나 끔찍합니다. 2016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마을. 새벽을 깨우는 노인의 비명에 마을 주민 낸시 오초아는 급히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남성이 노인을 잔인하게 폭행하고 있었습니다. 와, 뭐야. 아니 왜 그래? 더 충격적인 건 남성이 폭행한 노인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죠. 혈압. 아, 미치겠다 진짜. 수명 줄겠어 이러다가. 아 진짜 오늘 정말 그 말이 딱 맞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 지금. 41살 아들 페르난도 바르가스와 71세 엄마 칼로타 바르가스.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요. 폭행 사건이 일어난 날 새벽 두 모자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얼마 뒤 무언가 창밖으로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의 엄마 칼로타를 창밖으로 민 거였습니다. 엄마를 창밖으로 밀었다고요? 아들의 잔인한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밀어 추락시킨 뒤 곧장 1층으로 내려가 또다시 엄마의 머리를 사정없이 발로 밟고 폭행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과 행인이 그를 말렸는데요. 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대답. 어차피 죽을 건데 무슨 상관이에요? 신경 쓰지 말고 갈 길 가세요. 저럴 수가 있냐. 결국 경찰차와 구급차가 오고 나서야 잔혹한 발길질을 멈춘 아들. 그 뒤 어머니 칼로타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사건은 어머니를 창밖으로 밀친 페르난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은 그녀가 했던 모든 말 속에 아들이 있었어요. 늘 우리 아들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웃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평소 엄마 칼로타의 아들 사랑은 참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의 충격과 슬픔도 더욱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 진짜 안타깝다. 참 이 마음을 알았다면 하지 않을 짓이었죠. 어떤 이유로든 당신의 죄는 절대 이해되지도 용서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8월 인도 카르나타카주의 주도 벵갈루루.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급히 밖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어린아이가 건물 난간에서 떨어진 듯 피투성이가 된 채 울고 있던 건데요. 자, 그런데 곧바로 아이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고요. 그리고는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뭐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간 곳은 집이 아닌 아파트 옥상. 뭐라고? 뭐? 왜요? 아니 다친 애를 왜 옥상에 내려가는 거죠? 오늘은 모든 말도 안 되는 불길한 상상이 다 현실입니다. 짜증나. 이 어린아이에게 닥친 비극의 시작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와시 사카는 결혼을 한 뒤 2011년 딸 아이시카 사카를 낳았는데요. 그런데 딸 아이시카는 선천적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후 엄마 스와시의 태도는 차갑게 돌변합니다. 왜 이렇게 울어대는 거야? 신경질 나게. 늘 어린 딸 아이시카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했고요. 심지어는 손찌검을 하기까지. 아 진짜? 그리고 히스테리적인 아내의 행동을 견디지 못한 남편은 가여운 어린 딸만 두고 떠났습니다. 아니 왜 떠나요? 딸이 아니, 아이고. 너무 무책임하다. 엄마가 학대하는 아이를 두고 그냥 또 무책임하게 떠나버린 건 뭡니까? 자, 그리고 2017년 8월 어느 날 엄마 수아 씨는 딸을 목욕시키던 중 너 때문에 그이가 날 떠난 거라고.
왜 너 같은 게 태어나서? 결국 분노를 참지 못했고요. 발가벗은 어린 딸을 끌고 4층 아파트 베란다로가 무참히 던져버린 겁니다. 어머머머. 싫어요 이게? 어떡해? 이게 실합니다.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된 딸은 숨이 겨우 붙어있던 상태. 엄마 맞아. 그런데 딸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엄마가 아닌 이 악마는 다시 딸을 데리고 이번엔 집이 아닌 옥상에 갔고요. 다시 한번 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거야. 이거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이 엽기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한 주민들은요. 저건 엄마가 아니라 악마야. 당장 저 악마를 잡아야 해. 그리고 엄마 수아 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마을 전봇대에 그녀를 묶어뒀고요. 다른 주민들은 집에서 담요를 갖고 나와 7살 난 딸 아이시카의 시신을 덮어줬습니다. 아우 진짜 그건 악마네 악마. 오늘 여러분들 그 심장을 잘 부여잡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놀라서. 오늘은 아마 순간 시청자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입에서 욕설이 나올 거예요. 아 그런 어쩔 정말 수 없이.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댁에서 이제 시원하게 욕설하십시오. 네, 어린 아무튼- 아이시카가 부디 하늘에서 행복하게 바랍니다. 아유 그럼요. 2019년 1월 러시아의 벨고로트주. 새해를 맞이하며 모두가 들떠있던 그때 안타깝게도 8개월 된 갓난아기 자칼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얼굴도 왜 그래요? 상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 대체 이 갓난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자, 2019년 새해를 맞아 러시아 곳곳에서 매일같이 신년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파티광이었던 자칼의 엄마 나데즈다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파티 출석 도장을 찍었는데요. 파티에 가야 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칭얼대는 거야? 정말 짜증나게. 아니 엄마가 파티 간다고 애 운다고 짜증을 내요? 8개월 된 애가 짜증 내지 그러면. 당시 8개월 된 아들 자칼은 또 심한 독감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프니까 칭얼댔지. 아픈데 파티를 가냐? 하지만 엄마 나데즈다는 파티가 우선이었죠. 그래서 울며 보채는 아이에게 이거를 따라 먹였습니다. 바로 40도가 넘는 보드카.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애한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충격적인 일은 엄마 나데즈다는 평상시에도 아이가 울거나 보채면 보드카를 먹여서 재워왔다고 합니다. 말이 안 돼. 자, 그렇게 그날도 어김없이 아이에게 술을 먹였고 엄마가 음악과 술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어린 생명의 숨은 조금씩 꺼져갔습니다. 아니 왜 났어? 한편 밤늦게 귀가한 엄마는 눈도 풀리고 맥도 못 추는 아이를 보고 급히 병원에 데려갔는데요. 하지만 자칼은 허망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편 아기를 자신의 손으로 떠나보내고도 끝까지 뻔뻔했던 엄마 나데즈다. 전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완전한 자유를 원했다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낳기만 한다고 해서 엄마가 아닙니다. 엄마 자격 없는, 아니 사람 자격도 없는 러시아의 비정한 엄마였습니다. 감옥에서 자유를 누리시죠. 2008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2살 배기 아이 케일리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실종 6개월 만에 집 근처 숲속에서 유골로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쓰레기 봉투 안에서 말이죠. 누가 유기했네. 아니 누가 유기했네. 자, 그런데 수사 과정 중 엄마 케이시 앤서니에게서 수상한 행동들이 발견됐습니다. 먼저 2살 난 딸 케일리가 실종된 지 무려 한 달이 지나서야 신고를 했는데요. 말도 안 되네. 냄새가 난다. 그것도 엄마가 아닌 할머니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변인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충격 사실. 지독한 파티광이었던 엄마 케이스는 티가 문제예요. 딸이 없어졌는데도 파티장만 전전했다고 하는데. 아니 파티가 뭔데 그래? 자, 그리고 아이가 실종된 그 기간에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문신을 본인의 몸에 새기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1급 살인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엄마 케이시. 그 뒤 오랜 조사 과정을 통해 사건 발생 3년 후인 2011년 5월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케일리가 혼자 수영장에 빠져서 익사한 거예요. 근데 괜히 제가 오해를 받을까 봐 그런 거죠. 하지만 검찰에선 엄마 케이시의 차에서 시체가 부패한 냄새가 났다는 점, 또한 차 내부에서 강력한 마취 성분인 클로로포름이 발견된 점, 그리고 집 컴퓨터에서 클로로포름의 검색 기록이 발견된 점 등을 대며 그녀가 딸을 마취시킨 뒤 질식사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전 의도적이네요. 그리고 2011년 7월 미 전역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케이시 앤서니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모든 증거가 엄마 케이 씨를 향해 있었지만 엄마 케이 씨가 딸을 죽인 직접적인 동기와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아니 얼마나 더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한편 자신의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에서 웃음을 어머머머머. 진짜 우리 엄마 케이 씨. 저거는 악마의 미소다, 악마의 미소. 악마를 보았다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수백 명의 미국인들은 무죄라니 인정 못해 이 살인자! 라며 재판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언론에서는 제2의 오제이 심슨 사건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끔찍한 건요.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네. 근데요? 근데 엄마 케이 씨는 미국 내 언론사들에게 약 16억 원을 주면 이 진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애가 너무 불쌍해. 엄마의 자격을 상실한 악마들. 그녀는 정말 일말의 양심도 없는 걸까요? 2018년 4월 미국 위스콘신주 7살 꼬마 에단이 급하게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깜짝 놀라고 맙니다. 온몸이 꽁꽁 언 아이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머리와 복부에 타박상이 가득했던 겁니다. 자, 대체 7살 꼬마 에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남매를 키우는 싱글맘 안드레아 에버렛에겐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손찌검하는 모습을 목격한 거죠. 그런데요, 이후 주민들에게도 이 모습이 목격되자 아동보호국의 결정에 따라 엄마 안드레아는 아이들 임시 보호자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모님, 혹시 저희 아이들의 법정 후견인이 돼줄 수 있을까요? 애들도 순하고 그렇게 하자꾸나. 내가 잘 돌봐줄게. 그런데 아이들을 이 집에 보낸 건 엄마 안드레아의 큰 실수였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할 가족들이 되레 더 학대를 한 겁니다. 안 그래도 학대받던 아이들인데 왜? 아니 근데 왜 데려간 거예요? 왜 학대를 해? 그러니까 왜 학대 데려가서 왜 학대해요? 아이들은 매일 2시간 동안 무려 20kg의 통나무를 끌어야 했고요. 삼촌 데미안은 어린 조카들을 감싸 주긴커녕 감시와 폭력을 행했고요. 그러다 급기야는 4남매 중 7살인 에단을 한겨울 언 땅 속에 생매장하듯 파묻기까지 한 겁니다. 그렇게 30분이나 추위와 공포에 떨다 결국 정신을 잃고만 에단. 그제야 겁이 난 삼촌은 급히 아버지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에단의 엄마 안드레아. 하지만 이미 아들은 체온이 23도까지 떨어진 상태. 그 뒤 결국 에단은 끝내 숨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큰 할머니와 큰 할아버지는 아동 학대와 방관 혐의, 또 삼촌 데미안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7살 조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어린 삼촌은 조카들 때문에 집이 어지럽히고 시끄러워지는 게 싫었다라며 인면수심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할 소리냐. 2012년 5월 영국의 한 가정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고 있던 필포트 부부는 화재 경보를 듣고 곧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아빠 믹은 2층에서 자고 있는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 구조를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6명의 자녀를 화마에 잃고 말았습니다. 6명 다? 저 예쁜 애들이? 한편 필포트 씨 가정에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보내온 위로의 꽃다발과 애도의 선물이 다 타버린 집 앞에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화재 원인이 밝혀졌는데 발화점이 입구 복도였다고 하고요. 왜 그 외국 집들은 이제 문에 편지 넣을 수 있는 구멍 있잖아요. 누군가 집 밖에서 그 레터박스를 통해서 내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겁니다. 뭔가 원한이 있었나? 그러면 도망칠 수 있는 문에다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도망을 못 치는 출입구에다 거 불을 아니야? 질러버린 거죠. 그런데 사고 18일 차에 뜻밖의 인물들이 체포됩니다. 바로 사망한 6 아이들의 부모인 필포트 부부와 부부의 친구 폴 모슬리. 부모. 정말 귀를 의심하게 되는 이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립니다. 사고 5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And then there's a young lad called Daniel Stevenson who tried to get in the house, the same as myself. And of course, there's the 4 firemen, the police, the ambulances, the doctors, the nurses, literally everybody who tried to help save our children, they couldn't.
근데 사실 아이를 6이나 잃었는데 저렇게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제정신일 수가 없는데. 그러네.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부모에게 미심쩍음을 느낀 경찰들은 그들이 잠시 지내던 호텔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던 것이죠. Why did the fire set so quick? They're not going to find no evidence. 이 녹취 내용을 증거로 필포트 부부는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 뒤에 방화 사건의 추악한 진실은 드러납니다. 이 가족들은 유명 인사였습니다. 무려 17명의 자녀를 둔 다둥이 가정으로 사고 3개월 전까지는 아내 메어리드와 남편의 여자친구 윌리스까지 함께 한 집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 윌리스가 자신의 자녀 5명만 데리고 훌쩍 집을 떠났습니다. 이때 아이들 아빠 믹은 자녀들이 떠났을 때 줄어들 보조금 생각에 전전긍긍하다가 친구 모슬리와 함께 방화를 계획합니다. 집에 불을 내고 아이들을 구해내 영웅으로 등극을 하고 또 그 유명세를 이용해 정부로부터 더 큰 집을 얻어내고 덤으로 여자친구 윌리스에게 방화범 누명까지 시우려 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예상과 달리 걷잡을 수 없이 삽시간에 불이 번져서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들만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한편 필포트 부부는 계획은 빗나갔지만 이 기회를 노려서 기자회견을 열어 악어의 눈물 쇼까지 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장례식 뒤에 남은 성금과 집 앞에 쌓인 선물을 처분해 돈으로 달라고 모금단체에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돈 생각밖에 없네요. 어떻게 그렇죠. 자식들의 목숨을 돈하고 바꿀 수가 있죠? 돈밖에 모르는 비정한 부모의 눈물, 그 악어의 눈물, 평생 감옥에서 흘리길 바랍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에도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미 전역을 감동케 한 가족 사진. 뭐야, 왜 이렇게 친명 사진이야? 왜 저래? 이게 뭐예요? 이 사진은요. 세상을 떠난 어린 딸과 딸을 그리워하는 엄마를 합성한 추모 사진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보고 싶으면 또 저렇게까지 했을까요? 2015년 12월 당시 2살이었던 딸 메이 씨가 바나나를 먹다가 질식해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사진 작가는 모녀의 추억 사진을 만들어줬죠. 저런 식으로. 이 모녀의 사진들은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됐고요. 6,000달러, 한화로 약 680만 원의 기부금까지 전달이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 제발. 안 돼. 저도 말하려니까 힘드네요. 한잔하지 말자.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엄마? 엄마에게. 얼마 뒤 부검을 통해 2살 난 메이 씨가 숨진 진짜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아이가 병원에 도착하기 바로 전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중상 때문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사인이 질식한 게 아니라 뭔가 심한 부상을 입어서 죽음에 이른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엄마 진이는 함께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자신의 딸 메이 씨를 상습적으로 구타해 왔는데요. 갑자기 딸이 숨지자 바나나 때문에 질식한 걸로 조작을 했고요. 사람들의 동정을 얻어서 모금에까지 갈취하려고 한 겁니다. 오늘 힘드네요. 많이 힘드네요. 2016년 3월 이 2사람은 아동학대와 1급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한 기자님이 눈물이 좀 많으신데 힘드네요, 진짜. 이렇게 영혼처럼 흐릿한 모습으로 사진에 있잖아요. 딸은 저 뒤에서 엄마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2017년 5월의 어느 오후 크로아티아 남서부의 항구 도시 폴라. 홀로 아들을 키우던 32살 여성 키아라 로닉 파식. 그녀는 집 앞 공원에서 놀고 있는 3살 난 아들 데니스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진 아들 데니스. 왜 여기 당했어요? 어디 갔어? 실종됐나? 결국 키아라는 아들 데니스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경찰들은 엄마 키아라가 수상했습니다. 또 엄마야. 또 엄마야? 3살밖에 안 된 아이를 무려 6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실종 신고를 했다는 것. 더군다나 저 아이가 어리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될 줄 알고. 압박 수사가 진행되자 결국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은 엄마 키아라. 사실
제가 죽이고 강에 버렸어요. 3살밖에 안 된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 걸로도 모자라 차가운 강에 유기했다는 믿을 수 없는 자백. 왜요? 왜? 이유라도 알았다. 들어봅시다 좀. 이해는 안 가겠지만. 남자친구랑 여행 가야 되는데 데려갈 수도 없고 어디 맡길 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죽였어요. 아유, 어이가. 여행 가려고. 그 계획에 아이는 성가신 걸림돌이었던 거죠. 시신을 차가운 강에 던지고는 정말 뻔뻔하게도 아들의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그 버리는 시간이 6시간이었구만. 이 끔찍한 사건이 알려진 뒤 비정한 엄마 키아라는 우리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악마라고. 이 악마는 반성은커녕 죽은 아들 때문에 결국 휴가를 못 가게 됐다며 억울해했다고 합니다. 평생 감옥에서 휴가를 보내야겠네요. 당신의 남편을 죽이는 방법. 잘못된 남편. 이 제목들은요, 60대 여성 작가 낸시 클린턴 브로피의 책 제목입니다. 특히 당신의 남편을 죽이는 방법에서는 남편을 죽이기 위해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요. 2017년에 발표한 소설 잘못된 경찰관에서는 온종일 남편을 살인하는 꿈을 꾸는 여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소설, 에세이 소재만 들으면 이 남편과 철천지 원수 같은 것 같은데요. 전 남편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늘 남편에 대한 애정을 과시, 소설은 소설일 뿐이라는 소설가 낸시는 요리연구소의 수석 강사인 남편 다니엘 브로피와 27년 동안 행복한 부부 사이를 이어왔습니다. 아니 소설의 내용과는 너무 또 딴판인 인생을 살고 계시네요. 그냥 계속 금슬 좋은 부부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데. 하지마. 그런데 그러지 마. 2018년 6월 낸시가 SNS를 통해 전한 비밀.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남편인 다니엘이 어제 아침에 살해당했어. 수업을 하러 요리학교에 간 남편 다니엘이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입니다. 뒤늦게 그를 발견한 학생들. 하지만 다니엘은 이미 숨진 뒤였죠. 왜?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래요? 그런데 경찰은 아내 낸시의 이웃으로부터 의외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낸시가 슬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이웃의 진술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아내 낸시를 집중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남편 다니엘이 사망한 지 3개월 만에 아내 낸시가 살해 용의자로 체포가 되고 맙니다. 그녀가 남편의 살해 용의자로 체포된 이유. 남편 다니엘이 사망하기 전에 낸시가 인터넷으로 총을 구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실제로 낸시가 구입한 총과 남편 다니엘의 머리를 관통한 총알이 9mm 구경으로 똑같았다고 합니다. 정말 소설이 현실이 돼버렸네요. 그녀의 소설 당신의 남편을 죽이는 방법, 이 책을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꽤나 섬뜩한 부분이 많습니다. 독은 사람을 죽이는데 한두 달은 걸려요. 그리고 또 칼은 사방에 피가 튀죠. 남편을 죽일 땐 애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대 부탁해서는 안 돼요. 와, 이 남편을 죽이는 여러 가지 메뉴를 놓고서는 장단점을 비교해가면서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 현재 교도소에 있는 낸시는 살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검찰과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섬뜩해. 과연 그녀의 소설과 남편의 운명이 닮아 있는 건 단순한 우연인 걸까요? 2010년 7월 프랑스 북부 노르주의 한 작은 마을에 이사 온 한 남성. 그는 정원 관리를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요. 이게 뭐야? 그가 정원에서 발견한 수상한 무언가. 다름 아닌 사람의 뼈.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유골의 형태가 아주 작은 아기였던 겁니다. 자, 아기 얘기 그만합시다. 그러니까요. 그 뒤에 이 정원에서 한 구의 시신이 더 발견됐습니다. 또 있어요. 곧바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그 집이 40대 여성 도미니크 코트레즈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던 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이후 딸 도미니크를 집중 수사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도미니크가 살고 있는 현 자택에서 무려 6구의 신생아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고 맙니다. 상습범이네. 엄마 갑자기 추워져.
결국 그녀는 정말로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미니크는 1989년부터 2006년까지 8명의 아이를 혼자 몰래 출산한 뒤 이 핏덩이의 신생아들을 유기해왔다는 충격적인 얘기. 네가 인간이냐? 도미니크가 밝힌 범죄 동기는요. 원치 않는 임신이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는 건 죽기보다 싫었다고요. 병원에서 첫째 딸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한 간호사로부터 뚱뚱하다는 조롱을 받은 뒤 그때부터 병원 진료받는 것을 꺼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원치 않는 임신을 할 때마다 남편과 딸들에게 숨긴 채 혼자 비밀리에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펼쳐왔던 거죠. 뭐 하는 거야 지금? 사람 생명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끔찍한 일들이죠.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살인 사건으로 불리게 된 신생아 살인 사건. 유럽 전역에서는 저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아기들을 유기한 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았다니. 라며 그녀를 향한 맹비난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한 병원. 한 소녀를 진단하던 산부인과 의사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안 돼. 아, 산부인과 불안해. 왜요? 아직 12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 베로니카에게서 성폭행의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요. 이후 베로니카는 경찰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끔찍한 성적 학대를 당했는데 학대를 한 이들은 놀랍게도 친부모였습니다. 아니 왜 부모님이 애를 결국 강간과 성애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베로니카의 부모. 그런데 우린 성폭행을 한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킨 겁니다. 성교육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이유.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나이에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엄마. 그래서 아이가 크면 성생활을 할 텐데 우리가 미리 가르치는 게 좋겠어요. 자, 이왕이면 아버지와 첫 경험을 하는 게 낫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아니 정말 사이코예요? 그래서 엄마와 합의를 한 아빠는 진짜 어이가 없네. 이틀에 한 번꼴로 아무것도 모르는 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고 심지어는 어머니도 딸에게 성적 학대를 가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자기 친부모의 끔찍한 행각에 12살 어린 딸은 주변에 말도 못하고 홀로 끔찍한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아 근데 저 딸은 평생 트라우마가 남을 거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 치유하는 데만 몇십 년일 겁니다. 치유가 평생을 될까요? 몇십 년이라고 치유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부모는 딸 베로니카를 성폭행한 혐의가 입증돼 양육권을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우리는 성폭행이 아니라 딸을 위한 성교육을 한 거다라며 뻔뻔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된 13남매 가족 사진인데요. 화목해 보이는데요? 잘난해 보이. 표정이 너무 다 밝네요. 너무 이쁜데? 그런데 도와주세요. 우리 남매들이 위험해요. 2018년 1월 한 소녀의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한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두컴컴한 집안,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 그리고 2살 난 어린아기부터 20대로 보이는 이들까지 12명의 아이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왜 또 쇠사슬이 또 뭐야? 이 아이들은 모두 한 남매였고요.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른 범인은 아이들의 부모였습니다. 아니 아우야. 이들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13명의 자녀들을 감금해 키웠는데요. 18년 동안? 네, 가둬두고 사육시킨 거죠. 화장실 사용도 금지시켜서 바닥은 온통 오물천지. 거기에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주지 않아 13남매는 모두 심각한 영양실조에 성장이 지체된 상태. 제일 맞은 29세 딸의 체중은 불과 37kg으로 11세 평균 체중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화목해 보이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 사진은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 사진은요. 네. 가짜, 조작된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대가족이 TV에 출연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신기할 거야. 바로 리얼리티 쇼에 출연해서 셀럽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 가족이 단체복까지 맞춰서 행복한 대가족으로 포장을 한 거죠. 저 아이들은 제대로 웃지 않으면 혼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다 웃어라. 그 추악한 진실은 감금된 13남매 중 한 딸이 겨우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후 이 부모는요, 고문, 학대, 방치, 폭행, 감금 등 무려 12가지 혐의로 기소됐고요. 각각 한화로 약 1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보석금이 책정됐고요. 뭐 절대 못 풀려나게 하려는 거죠. 이런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힘겹게 탈출해서 세상의 부모를 고발한 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n my heart, I feel like a big part of it. I'm so angry with her right now. It's hard for me to give her any excuse. 부디 그 죗값을 두고두고 평생 받길 바랍니다. 2015년 1월 인도 트리푸라주의 한 마을에 사는 10살 소녀가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엄마가 외출하기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집에 있었던 딸이 그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 어디 갔어? 아유, 그런데 뒷마당에 놓인 큰 바구니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바구니를 집어 올린 순간 기겁을 하고 맙니다.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맨 딸이 얼굴과 팔만 나온 채 땅속에 생매장되어 있었는데요. 예? 뭐야? 땅속에 묻힌 어린 딸은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었고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죠.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당연히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죠? 뒷마당에 어떻게?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아이의 아빠 압둘 후세인이었습니다. 뭐야? 왜? 딸 같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근데 또 딸이야. 딸은 필요 없다고. 오직 아들만을 원했던 아빠. 그런데 아내가 첫째에 이어서 둘째까지 딸을 낳자 그 분노는 첫째 딸에게 쏟아졌습니다. 아내가 외출한 기회를 틈타 집 뒷마당에 미리 파둔 땅 속에 딸을 밀어넣고 흙을 마구 부었습니다. 한편 딸은 공포에 질려 반항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저 조그만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나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막 귀에 이명이 오려고 그래.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고 그래서 급히 바구니로 가려둔 거죠. 천만다행이야. 천만다행이야. 그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만 좀 늦게 왔어도 완전히 파묻을 수 있었는데. 현장에서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은요. 대부분 노해, 아빠 후세인에게 몰매를 가했고요. 그 뒤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나도 돌을 던지고 싶다.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에 사는 주부 쿠시부는 남편 그리고 3살 된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 집 문을 두드리더니 95. 이 소리에 잠이 깬 쿠시부가 현관문을 열었는데요. 문 앞에 서 있던 한 남자가 그녀 얼굴을 향해 무언가를 확 끼얹었습니다. 못 견딘 거예요? 괴한이 뿌린 액체는 바로 염산이었습니다. 아, 세상에 웬일이니. 그리고 염산을 직격타로 맞은 쿠시부는 2차례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시부는 안면 화상을 크게 입으면서 얼굴의 절반 이상을 잃었고요. 왼쪽 눈은 실명 판정까지 받게 됐습니다. 오 마이 갓.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앗아갔네요. 쿠시부에게 염산 테러를 한 괴한은 바로 그녀의 아빠 마니크였습니다. 아빠가 딸한테 염산을 뿌렸다고요? 도대체 뭐 어디까지 갈 예정인 거죠? 오늘 왜 그런 진짜 거야? 말하기가 힘드네요. 왜 그런 거예요? 아 너무 불행하다 정말. 쿠시부의 아빠 마니크는 아주 악질 중의 악질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소녀들을 꼬드겨 성매매를 시켰고요. 더 이상 돈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팔아 넘기기까지. 심지어는 자신의 딸 쿠시부마저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겼는데요. 딸을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겼다고요? 그녀가
성매매 업소에서 도망을 치자 고작 16살이 된 딸을 약 65만 원의 빚 대신 팔아넘기면서 강제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하고도 염산 테러까지 한 이유. 아빠 마니크가 자신에 이어서 16살 된 여동생마저 50대 남성에게 팔려고 하자 쿠시부는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결국 딸의 신고로 아빠 마니크는 체포됐는데요. 하지만 뇌물로 이틀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막장이다, 막장. 한편 딸에게 약점이 잡혔다고 생각한 아빠 마니크는 딸 쿠시부를 아예 없애기 위해 염산 테러를 실행한 거였죠. 아 진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아빠의 빚 대신 팔려고 한 것도 모자라 염산 테러까지 당한 딸 쿠시부. 그 배신감을 어떻게 평생 안고 살아야 할까요? 악마의 탈을 쓴 부모로 기사화되며 지난 1월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사건. 싱글맘인 라모나 페를라는 어린 딸 올리비아를 데리고 줄리안 아그리피노와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줄리안이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두면서 페를라 가족은 경제적으로 궁핍해졌는데요. 그런데 아 이봐요. 월세가 얼마나 밀린 줄 알아요? 염치가 없어.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몇 달째 월세를 내지 못해 길바닥에 내쫓기게 된 페를라 가족. 그런데 이때 페를라 부부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대안이 있었으니 바로 성매매였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자신의 딸 뭐라고요? 13살인 올리비아와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런 제안을 하면 집주인의 뺨을 올려붙이고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집주인도 누가 저런 얘기를 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저거는. 더 끔찍한 일은 집주인은 이 페를라 부부의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아우 참. 그때부터 올리비아에게 지옥 같은 생활은 시작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13살 올리비아를 성폭행한 집주인. 무려 2년간이나 부모의 강요 아래 성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올리비아는 그 사이에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13살 소녀가 말이죠. 13살? 13살. 진짜 끝판왕들이네요. 이거. 와. 하지만 참다 못한 올리비아는 용기를 내서 이모에게 도움을 청했고요. 다행히도 이모의 신고로 올리비아는 2년 만에 악몽 같은 성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중 추가로 밝혀진 끔찍한 사실. 새아빠도 엄마가 나가면 제 방에 찾아왔어요. 집주인뿐 아니라 의붓 아버지마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네 잘못 아니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네요. 네 잘못 아니다는 거. 결국 이 모든 악행이 세상에 드러난 뒤 의붓 아버지와 집주인은 미성년자 성적 학대 혐의, 친엄마인 페를라는 매춘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8년 일본 고베시에 위치한 한 고속도로 휴게소. 그런데 휴게소 내 편의점 직원은 홀로 방황하는 70대 노인 A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직원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요. 출동한 경찰은 노인 A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모셔다 드릴게요. 댁이 어디세요? 아, 나는 몰라. 여기가 어디야? 알고 보니 A씨는 중증 치매 환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집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노인 A씨가 유일하게 기억해낸 단 한 가지. 이름? 아, 알지. 다나카 리스코? 다행히도 이름만은 기억하고 있었던 노인 A씨. 그래서 경찰은 신원 조회를 했는데요. 그런데 다나카 리스코, 당신을 보호 책임자 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에? 할아버지 이름 아니었어? 누구 이름이에요? 누가 체포된 거예요? 자, A씨가 유일하게 기억했던 이름은 본인의 이름이 아닌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이 거리에서 서성거린 이유는 딸이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이었죠. 아, 근데 너무 슬퍼요. 그 와중에 딸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기억한 이름이 딸의 이름인데. 사연인즉슨 46세 딸 다나카 리스코는 미혼으로 치매 환자였던 아버지를 홀로 돌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날이 심각해지는 아버지의 치매 증세에 딸 다나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해륜을 저지르고 맙니다. 저기 편의점 보이죠? 먼저 내려서 가 계세요. 주차하고 갈게요. 그러고 떠난 거예요? 그랬나 보네. 네. 하지만 모든 걸 기억에서 지우고 자신의 이름마저도 잊어버렸지만 딸의 이름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했던 아버지. 아, 진짜 너무 마음 아프다. 자, 그런데 체포된 딸이 한 변명,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안 들으면 안 돼요? 진짜 안 듣고 싶다. 아. 제가 힘들게 돌보는 것보다 보호시설에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보호시설이냐 편의점이? 아버지를 길가에 버린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변명하는 비정한 딸을 보고 일본 전역이 크게 분노해서요. 현대판 오바스테 사건으로 불렸고요. 아버지가 치매라 이 사실을 모르는 게 다행이라며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차라리 모르시는 게 낫네요 정말로 저거는. 그러니까.